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 사회 사회문화 9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9번째 시간이니까 거의 끝나가죠. 그죠? 책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 이제 저랑 그 이론으로 만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 이제 10시간까지 하면은 사회문화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쪽인데요.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는요.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생각으로는 이제 드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실 때 공무원들이 뭐에 가장 민감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요. 일단은 경제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사회문화 쪽에서는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제 여자친구가 이제 공무원이다 그랬잖아요. 그쵸? 제 여자친구가 항상 이제 신경 쓰는 걸 보면요. 세금, 그리고 이거예요. 복지. 그리고 이제 항상 복지 인력은 조금 부족해요. 저도 이제 동사무소에서 본의 아니게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익근무를 할 때. 이제 그때 보면은 항상 이제 행정 업무를 하다가 행정 업무 쪽에서 어디로 많이 빼가냐면요. 복지 쪽으로 많이 빼가요. 항상 복지 쪽의 인원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요. 항상 복지에 또 뭐 새로운 제도 같은 게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고요. 근데 실제로도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꽤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문화에서 거의 1, 2순위를 다투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회복지는 일단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복지제도가 있었어요. 노비를 위한 복지제도도 있었습니다. 노비를 위해서 뭐 출산휴가 제도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전통 사회에서는요.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네. 대상은 당연하지만 이제 소외계층이죠. 소외계층만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이제 가난하죠. 그렇죠? 가난하고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베풀어준다는 의미였어요. 베풀어준다는 의미지 그 사람들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줄 이유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제 소외계층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자들이 베푸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는 뭐였냐면요. 목표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거였어요. 목표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전통사회에서 복지제도는 누가 베푸는 거라 그랬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것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굳이 해줄 필요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함과 혹은 이제 잘 못 사는 것 그런 것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안 했거나 그 사람이 능력을 키우는데 불성실했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이 가난한 거지 다른 사람들의 탓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탓인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유층들이 뭐라는 거야? 부유층들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유층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 현대사회에 오게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가난이 죄가 아니고 가난한 것들이 굳이 꼭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난한 게 그 사람이 가난한 게 꼭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한정적인 자원들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트러블이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온전하게 그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최저 생계비 최소한의 생계 같은 경우는 누구나 가져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확대됩니다. 대상은 일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요.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이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벌든 적게 벌든지 간에 뭘 내야 돼요? 의료보험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의료보험금 같은 경우는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내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덜 내는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다 내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내고요.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의 복지제도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목표는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요. 넘어서서 뭐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의 질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대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복지제도는요. 이제 누가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부유층들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그렇죠? 국민으로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사회복지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나오는 말이요. 어떤 말이 나올 수도 있냐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택적 복지라는 말이랑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복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소득층이죠. 그렇죠?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요. 그 사회적 약자. 굳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낭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런 낭비를 할 필요 없이 누구한테만 주면 된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고요. 보편적 복지는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복지제도를 보편적 복지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복지의 대표적인 건 어떤 거 얘기하면 될까요? 뭐 사회보장제도, 최저생계비 보장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극저소득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을 준다던가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부자들한테 굳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선택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복지 혜택을 선택적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편적 복지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거는 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요. 의무교육. 그렇죠? 의무교육. 그리고 최근에는 의무교육을 넘어서 뭐죠? 의무적으로 급식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급식 이런 것들. 그렇죠? 의무교육에 준하는 의무급식이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의 모토였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 그런 것은 이제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해당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선택적 복지도 중요하고요. 보편적 복지도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모든 국민한테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모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 같은 경우 당연히 보편적 복지로 해야하죠. 학비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최저생계비 보장 같은 경우는요. 굳이 뭐 부자들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최저생계비 보장해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적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어느 거 하나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걸 또 좀 더 강조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긴 하죠. 그렇죠? 그게 지금 최근의 정치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인가?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요. 여러분의 몫이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몫이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시험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적 복지가 뭐고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사회보장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나 조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뭐죠? 보험이죠. 보험. 네. 여기서는 이 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험인데 보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당장 내일 뭔가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는 않잖아요. 그쵸? 보험을 드는 이유는 뭐죠? 저도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쵸? 저도 몇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뭐 실비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보험들 왜 드는 거죠? 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당장 내일 교통사고가 한 번 날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쵸?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진짜로 제가 자다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이죠. 그렇죠? 불확실한 인생에서 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합니다. 네,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대비한다고요. 대비한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혜택을 받기 위한 복지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후 처방적이 아니라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지만 사회복지제도이지만 보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보험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험료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죠. 그렇죠?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내는 보험금이 있고요. 제가 내는 보험금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국가가 내는 보험금이 조금 있어요. 국가가 내주는 보험금.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회사에 취직하시면은 기업에서 내주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함께 내는 보험제도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수혜자 부담입니다. 그렇죠? 수혜자 부담이 뭐라고요? 원칙이라고요. 원칙. 네. 하지만 수혜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니까 사회보장제도고 사회복지제도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납부자 그 수혜자가 내고요. 수혜자랑 함께 누가 내준다고요? 국가가 내주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한 경우 이제 기업에서 일정 이상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함께 부담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입은 자유롭냐?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이니까 가입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은 강제예요. 네,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뭐 누구나 다 의료보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보험에 그 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지 간에 어쨌든 의료보험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제 가입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상호부조적인 성격이 있어요. 상호부조하면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부조는 이런 겁니다. 요만한 상자에다가요. 공동으로 돈을 넣어요. 그쵸? 제가 10,000원 넣어놨고, 제가 한 10,000원 넣어놨고, 누가 또 한 100만 원 넣어놨어요. 100만 원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쵸?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놓죠. 그쵸? 집어넣어놓고 나서 나중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쵸?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갑자기 누가 사고가 났냐면은 C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쵸? C라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있는 거를 누가 먼저 가져다 쓰는 거예요? C가 먼저 가져다 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져다 쓴 다음에는 또다시 뭐예요? 보험료를 납부해서 여기다 채워 넣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가 또 다치면은 B가 다치면은 B가 먼저 꺼내 쓰고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같이 넣어놓고요. 일단 같이 넣어놓고 나서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씩 빼쓰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돕는다는 의미예요. 서로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험료가요.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똑같진 않아요. 모두가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저랑 이건희 회장님이랑 똑같이 돈을 내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를 기준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요. 능력별 부담 원칙이에요. 그렇죠? 능력별로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혜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넣고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넣고 많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국민연금도 이제 사회보험 쪽에 해당해요. 근데 사회보험 쪽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히 많이 내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돼 있어요. 근데 그 의료 시스템, 의료복지 같은 경우는 많이 냈다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의 항상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되고요. 병원을 많이 가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의료보험 제도겠죠. 그렇죠? 의료보험이라든가 혹은 이제 국민연금 제도. 이런 제도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사회보험은 이렇게 미리 예방하자, 미래를 위해서 예방하자라고 하는 성격의 그 사회보험 제도였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미래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보험으로 그 미래를 막 대비하고 있었어도 이게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불행이 이걸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갑자기 사람이 나락으로 확 떨어져요. 그렇죠? 갑자기 뭐 제가 뭔가 사고가 나갖고 막 팔 양쪽 팔 없어져 갖고 막 칠판 글씨 못 쓰고 이러면 순간 저 실업자 되는 거죠. 그죠? 순간 저 실업자 되면서 갑자기 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렇죠? 사회보험 같은 걸로는 크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위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공공부조는요. 어떤 경우에 주냐면요. 이건 뭐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요. 최소한 나락으로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요.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 그죠? 죽을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게 그 앞에서 방어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공부조의 목표는요.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거예요. 최저 생계를 보장해서요. 그 사람이 최소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공공부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사전 예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하죠.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공부조는 아까 사회보험이랑 다르게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쵸?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나는 완전 빈털터리가 됐단 말이에요.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내가 부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100% 누가 부담해 주는 거야?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물론 뭐 가끔 이제 뭐 기부금 이런 거 쓰기도 하죠. 그쵸?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하고 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일단 장점은 뭐죠? 장점, 아주 중요한 장점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점, 공공부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겁니다.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소득을 분배한다는 거랑 재분배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예요. 분배가 한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분배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은
그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적게 번 사람도 있는데 많이 번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걷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적게 세금을 낸 사람들, 그쵸? 덜 버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한 번 분배가 된 거를 다시 분배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면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과는 다르게 납부자들은 모두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보험하면은 당연히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득 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요, 국가 재정으로 봤을 때, 그렇죠? 국가가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국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공공부조가 너무 많아지면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일을 안 해도 저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돈을 내서 왜 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역차별적인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공공부조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공공부조도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회보장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대표적인 예는 뭘까요? 대표적인 예는 뭐 이거죠. 기초생활보장. 자,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은 되겠죠, 그렇죠? 뭐 그리고 최근 얘기 들면은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공공부조에 좀 가까운 제도입니다, 그렇죠? 여기 연금이란 말이 붙어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연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는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위 70% 계층의 그 노인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그 분배를 하기 때문에 연금이지만 공공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랑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특징이 워낙 명확해서요, 그렇죠? 워낙 명확해서 크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사회보험도 아니고요, 공공부조도 아닌 복지제도가 있냐? 있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 예외가 있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 여러분이 이걸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금전적 지원이 나왔잖아요, 그죠? 금전적 지원이 나오는 순간에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금전적 지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금전적 지원 말고 무엇을 복지제도로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장애인 복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렇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실업자가 됐는데 일자리를 도무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뭘 할 수 있는 거? 뭐 그 근로장려 정책. 근로장려 정책에서 만약에 근로지원금을 줬다, 그러면은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직업교육을 시켜줬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또 어떤 거 얘기하면 될까요? 여성 우대 정책. 네.
여성 전용 뭐뭐 이런 거 붙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여성들한테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성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산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혹은 암암리에 차별받고 있는 계층들을 위해서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네, 금전적인 지원, 현금 지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기대하기 어렵다. 소득 재분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약간은 있어요. 그렇죠? 약간은 있지만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차등적으로 금액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는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요. 사회복지제도는 모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존재해요. 근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있지만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회보험이 되겠고요. 그렇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은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가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이외의 거는 크게 존재하진 않아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조금 조합하는 경우는 있어요. 조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랑 뭐 전혀 다른 뭐 색다른 복지제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 어떤 것들이 좀 있나 이거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에요. 여기서 나왔듯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보험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돈을 냈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에 해당해요. 그죠? 보험에 해당하지만 사회보험에 해당하지만 뭐도 조금 들어가 있다. 공공부조를 조금 보완한 공공부조가 조금 여기에 가미되어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원칙적인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를 가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공공부조죠. 그렇죠? 당연히 공공부조예요. 왜 그렇죠? 기초생활을 뭐 하자는 거예요? 보장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합계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상위 계층 이렇게 얘기하고요. 차상위 계층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7가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제도는요. 여기 연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왠지 뭐 같아요? 사회보험 같긴 하지만 이 공공부조적인 성격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공공부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입니다. 노인 인구 중에서요. 재산이 적은 몇 프로요? 70% 노인에게요. 매달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거, 소득에 따라서 그 70% 이상. 그래서 상위 30%일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위 계층에게만 제공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다만 이게 국민연금이랑 조금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그렇죠? 사회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험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이지만 사회보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로장려금 제도는요. 여기서 보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를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근로를 막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근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요. 사람들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을 조금씩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일정 수준에 될 때까지 우리가 이거 근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면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람들한테 근로를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요. 그냥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죠. 공공부조 너무 많이 해주면요.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이거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일할 생각을 안 가져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생산적 복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생산적 복지라는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근로가 연계돼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근로를 지원해준다.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혹은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만 뭐가 된다고요? 생산적 복지에 해당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말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산적 복지가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도요. 많이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부조이면서 뭐에 해당한다? 생산적 복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요. 여기 부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앞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시험에 심심찮게 나오는 부분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 번은 물어보실 거예요. 한 번은 물어보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세 가지의 복지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거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잠깐 쉬고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